여러분은 남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늘 든든하게 우리 집을 지켜주던 가장 태산 같았던 그 남자의 어깨가 사실은 저렇게 작고 굽어 있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현관을 나서던 남편. 정년 퇴직하고 이제야 여유를 즐기나 싶어 흐뭇하게 바라봤던 그 등산 가방 속에 시원한 오이와 생수가 아니라 땀에 쩐 작업복과 흙 묻은 목장갑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 PD입니다. 오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고도 늙어서까지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한 가장의 거짓말, 그리고 그 슬픈 거짓말을 마주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작년 겨울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명예롭게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강산이 3번 하고도 반이나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의 지각도 꾀병으로 인한 결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실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남들 다 한다는 주식 한 번 쳐다보지 않았고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할 때도 남편은 묵묵히 월급 봉투 하나만 믿고 저와 아이 둘을 건사했습니다. 술과 담배도 줄여가며 해진 구두굽을 갈아 신으며 버텨온 가장의 무게. 저는 그 무게를 감히 다 헤아린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퇴임식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이었지만 강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훈훈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 남편은 조금 쑥스러운 듯 하지만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커다란 꽃다발을 한 아름안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 직장 동료들이 진심으로 보내주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마음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그 말을 그날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퇴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운전대를 잡은 아들 녀석과 뒷좌석에 앉은 딸아이가 아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요. 아빠 축하해. 하며 들떠 떠드는 사이 조수석에 앉은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유리창에 비친 남편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텅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버린 장수의 허탈함 같기도 했고 내일 아침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사람의 두려움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이제 시원섭섭하죠? 3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잖아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당신 자신을 돌볼 틈도 없었을 텐데. 이제 늦잠도 실컷 자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좀 푹 쉬어요. 당신 그럴 자격 충분해요. 제 말에 남편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남편은 거칠고 투박해진 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떨림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 고생은 당신이 더 많이 했지. 박봉의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당신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당신 호강시켜줄게.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면서
그렇게 살자.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제2의 인생, 남편의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 6시면 알람 소리에 놀라 깨던 남편이 9시가 넘도록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제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쫓기듯 숟가락을 놓던 예전과는 달리 반찬 투정도 하고 TV 뉴스도 보면서 말이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같이 산책하기도 하고 마트에 가서 장도 같이 봤습니다. 여보, 이거 세일하네? 이거 살까? 하며 카트를 미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이제야 찾는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죠. 그런데 딱 2달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의 모습에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몸은 편해 보였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갑자기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는가 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베란다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기도 하고 서재에 들어가 옛날 명함첩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그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터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쉼은 휴식이 아니라 고문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상실감, 사회에서 도태되었다는 불안감이 남편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자신을 찾는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남편에게는 견디기 힘든 적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비장하게 선언하더군요. 여보, 나 내일부터 등산이나 다닐까 봐. 등산이요? 응. 집에만 있으니까 좀이 쑤셔서 안 되겠어. 배도 자꾸 나오는 것 같고 다리 힘도 풀리는 것 같고 관악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서울 근교산이란 산은 다 다녀볼 생각이야. 건강 챙겨야 당신이랑 오래 살지. 그리고 산에 가면 공기도 좋고 잡생각도 없어진다잖아. 남편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나 반가워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어머, 그거 정말 잘 생각했어요. 당신 안 그래도 요즘 소화도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산에 다니면 폐활량도 좋아지고 하체 근육도 생긴대요.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내가 당장 내일 당신 등산복이랑 등산화 제일 좋은 거로 사올게요. 그 다음 날 저는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 기죽지 말라고 산에서도 제일 멋쟁이로 보이라고 가장 유명한 아웃도어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형광색이 들어간 화려한 점퍼, 기능성 바지, 땀 흡수가 잘 되는 티셔츠, 그리고 튼튼하기로 소문난 고가의 등산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트로 장만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헉소리가 났지만 남편기 살려주는 값이라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옷을 입혀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남편은 조금 쑥스러운 듯 배를 쓱 문질렀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산악회 회장도 아니고. 아유, 산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눈에 잘 띄고 조난도 안 당해요. 당신 인물이 훤하네. 이제 진짜 산악인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무언가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했고 남편 역시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것에 들뜬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사준 그 비싼 등산복이 남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초라한 현실을 가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위장막이 될 줄은요. 남편이 매일 아침 그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향한 곳은 푸른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라 거칠고 매캐한 먼지가 날리는 공사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등산화가 산길의 흙이 아니라 시멘트 바닥과 못에 긁혀 닳아 없어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의 등산 열정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하게 산을 타기 시작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푸른빛이 감돌고 거리의 가로등조차 졸고 있는 그 이른 시간에 남편의 알람은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제가 부스스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세수를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있었죠. 그 부산스러운 소리에 저도 몸을 일으키려 하면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저를 다시 이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더 자. 나 혼자 조용히 다녀올게. 아침밥 차리지 마. 어차피 산에 가면 입맛도 없어. 아니, 여보. 무슨 산을 출근하듯이 가요? 해 뜨고 좀 천천히 나서도 되잖아요. 산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산은 새벽 공기가 진짜야. 사람 많아지면 시끄러워서 싫어. 그리고 아침 일찍 갔다 와야 하루가 길지. 나 다녀올게. 남편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혹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서둘러 배낭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철커덕.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하루는 시작되었고 저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멀어지는 남편의 발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이 등산의 재미에 푹 빠졌나 보다, 건강해지려고 저렇게 노력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말이죠. 도시락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산에 가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김밥이라도 싸주겠다고 하면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 나 좀 봐봐. 배낭에 오이 하나랑 물 한 병이면 충분해. 괜히 무겁게 도시락 싸지 마. 그리고 산 밑에 내려오면 동호회 사람들이랑 맛집 가서 거하게 먹어. 당신이 싸준 김밥보다 훨씬 맛있는 거 먹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그 말이 묘하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은퇴하고 친구도 없이 지낼까봐 걱정했는데 산악회 사람들이랑 어울려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닌다니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렇게 봄이 가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시작한 지 꼬박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눈에 그리고 제 코끝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둘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남편을 마중하러 현관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힘들었죠? 하며 남편의 겉옷을 받아드는데 훅 하고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산에 다녀오면 싱그러운 풀 냄새나 흙 냄새 아니면 땀 냄새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서는 묘하게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 들어갔을 때 나는 묵은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젖은 시멘트가 마를 때 나는 독한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짙은 파스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험한 코스로 다녀왔어요? 옷에서 무슨 공사장 먼지 같은 냄새가 나네.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제 손에서 옷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래. 산에 흙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우, 찝찝해. 나 얼른 씻고 올게. 남편은 도망치듯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늦게까지 베란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빨래통에 휙 던져놓던 사람이 유독 등산복만큼은 본인이 직접 애벌 빨래까지 해서 세탁기에 넣는 모습이 그때는 그저 깔끔 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TV를 보며 과일을 깎아주던 남편의 손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기억하는 남편의 손은 펜대를 굴리던 하얗고 부드러운 사무직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쥐고 있는 그 손은 제가 알던 남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었고 손바닥 전체에 누런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박여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거무튀튀한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자잘하게 긁힌 상처들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손이 왜 이래요? 이거 다 어디서 다친 거야? 세상에, 손바닥이 왜 이렇게 거칠어? 남편은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산 타다가 가파른 데서 나무 좀 잡고 바위 좀 짚었더니 그러네. 내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네. 허허. 아니, 무슨 산을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요? 장갑을 2개씩 끼고 가요. 이게 뭐야, 속상하게. 저는 약통을 가져와 남편 손에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바위를 짚어서 생긴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거칠었지만 남편이 그렇다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결정적인 세 번째는 신발이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현관 청소를 하려고 신발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남편의 등산화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신발 밑창을 뒤집어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등산화 밑창 틈새마다 흙이 아닌 하얀 가루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진흙이나 나뭇잎이 아니라 마치 밀가루를 밟은 것처럼 혹은 석회가루를 밟은 것처럼 하얀 가루들이 딱딱하게 굳어 엉겨붙어 있었죠. 게다가 산지 6개월밖에 안 된 그 튼튼하다던 명품 등산화의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발바닥 앞쪽은 아예 무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닳아 있었고 옆면에는 날카로운 못에 긁힌 듯한 깊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무리 산을 험하게 탄다고 해도 흙길을 걷는 것만으로 신발이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거친 콘크리트 바닥을 긁고 쇠붙이에 부딪히며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들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참 무섭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산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땀에 절어 돌아오는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다 못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딴 살림을 차린 건 아닐까?
늦바람이 나서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아니면 말 못할 빚이라도 생긴 걸까? 도박? 주식 실패? 어디 가서 험한 일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욕실에서 나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로션을 바르는 그 평온한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 상상이 맞다면? 남편이 정말 나를 속이고 딴짓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믿음직했던 남편의 등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이 푸르스름해질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며 속을 끓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그것이 비록 제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일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해서는 안 될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새벽 남편을 미행하기로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남편의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 돌아 누워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세수를 하고 주섬주섬 등산복을 챙겨 입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커덕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침대에서 튀어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산 배낭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익숙한 걸음걸이.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뒤를 돌아볼까봐 가슴을 졸이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간다던 북한산이나 관악산 등산로 입구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지하철 출구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남편의 뒤를 쫓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지하철은 몇 정거장을 지나 도심 변두리의 낯선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빠져나온 남편이 향한 곳은 새벽부터 거친 옷차림의 남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낡은 상가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XX 인력개발이라는 글씨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걸려 있었죠.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형광색 등산복을 입은 남편은 그곳의 풍경과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흑백 사진 속에 혼자만 컬러로 서 있는 사람처럼 눈에 확 띄었죠. 남편은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구석진 곳으로 가서 등산 배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아빠진 작업 조끼와 허름한 국방색 바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비싼 등산복 바지 위에 작업 바지를 겹쳐 입고 등산 점퍼 위에 얼룩투성이 작업 조끼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외침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잠시 후 낡은 승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인력사무소 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빨리빨리 타.
내 남편, 김 과장이라 불리던 내 남편이 낯선 사람들의 틈에 끼어 그 비좁은 승합차에 구겨지듯 몸을 실었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바로 옆 차로에서 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흰색 승합차 좀 쫓아주세요. 급해요. 택시는 승합차를 뒤따라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 곳은 뽀얀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는 거대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설마 당신. 제 불길한 예감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제 눈앞에 잔인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위협적으로 솟아있고 대형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란색 안전모를 삐딱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 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거라고는 가끔 마트에서 장볼 때 들던 쌀포대나 수박 한 통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가냘픈 다리로 비틀거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겨우 계단을 오르는 남편의 등 뒤로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지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김씨, 동작 좀 빨리빨리 못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군뱅이야? 저쪽 자재 다 올리고 오랬잖아. 새파랗게 젊은 제 아들뻘이나 될까 말까 한 작업반장이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반말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평소엔 자존심 세고 꼿꼿했던 그 사람이 그 젊은이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장님, 제가 요령이 없어서 얼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끄하고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공사장 가림막 펜스를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도대체 왜?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고 우리 부부밥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한데 왜 이 늙은 나이에 저런 험한 곳에서 저런 모욕을 당하며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저토록 비참한 곳으로 내몰았을까?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녀석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은행 대출을 알아보다가 힘들다고 아빠한테 혹시 여윳돈 없냐고 넌지시 물어봤던 전화. 그리고 얼마 전 딸아이가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며 울상짓던 모습. 아, 이 미련한 남자는, 이 바보 같은 가장은 정년퇴직을 하고도 회사에서는 은퇴를 했어도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빠 노릇을 하느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던 겁니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자식들 힘들게 하기 싫다고 본인이 그 모든 짐을 지고 이 거친 공사판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등산 간다고 저에게서 받아간 용돈, 산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는다며 받아간 그 돈도 하나도 안 쓰고 저 땀방울 속에
저 흙먼지 속에 고스란히 모으고 있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그 뜨거운 햇살이 야속해서 울었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울었고 무엇보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등산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배웅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고 원망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공사장 안으로 뛰쳐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그 젊은 작업반장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고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여보, 집에 가자. 제발 이러지 마. 하며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펜스를 붙잡고 일어서려던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그 힘겨운 노동이 이마에서 흐르는 그 굵은 땀방울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치열한 사랑이라는 걸 너무나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 식구들 몰래 스스로 선택한 그 고단한 길을 제가 불쑥 끼어들어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는 척을 하고 울고불고 매달린다면 남편이 얼마나 무안해할까요? 자신이 가족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들켰다는 비참함에 남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 차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온통 뿌옇게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슬리퍼가 눈에 들어와서 울고 화장실에 걸린 남편의 칫솔을 보고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최상급 한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하기 위해 계란을 풀었습니다. 평소엔 파 한 줌 넣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온갖 채소를 다 다져 넣었습니다. 등산 가서 밥 먹으면 집만 돼. 배낭 무거워서 싫어. 그동안 남편이 도시락을 마다했던 이유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등산을 간 게 아니었으니까. 공사장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도시락을 싸주지 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당신 참 편하게 사네. 하며 타박이나 했으니 제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밥솥에서 갓 지은 하얀 쌀밥을 퍼서 도시락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밥 위에 검은 콩으로 하트 모양도 만들고 사랑해요라는 글자도 만들어 보려다 손이 떨려 그만두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지요. 도시락을 싸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반찬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던데. 오늘 남편이 먹었을 공사장에 먼지 섞인 밥보다 제가 싼 이 눈물. 젖은 도시락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자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철컥. 저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은 여느 때처럼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더 활기찬 척하며 들어왔습니다. 아우, 오늘 관악산 전기를 아주 제대로 받았나 봐. 몸이 개운하네. 땀을 좀 흘렸더니 찝찝해서 얼른 씻고 나올게.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후다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 틀어놓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개운하기는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플 텐데
잠시 후 씻고 나온 남편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어깨와 허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파스들이 보였습니다. 아침엔 없던 파스들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다치지 않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려고 붙인 그 파스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독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모른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제가 싼 도시락 반찬들을 그대로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틈틈이 부업을 해서 모아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남편에게 쓴 짧은 편지가 든 봉투였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던 남편이 봉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신, 내일부턴 등산 가지 마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운동해야 하는데. 산에 안 가면 몸이 찌뿌둥해서. 남편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 산, 너무 험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고 시멘트 가루만 날리고 그 젊은 작업 반장한테 굽실거려야 하는 그 산. 너무 가파르고 위험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지 말라고요. 순간 남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덜그럭거리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 다, 알았어? 봤어? 남편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락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을 제 얼굴에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당신 이렇게 늙도록 고생만 시키고 내가 죄인이야. 나랑 애들이 죄인이야.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돈 없으면 어때? 우리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잖아. 애들은 지들 인생 알아서 살라 그러고 우리 이제 제발 우리만 생각하며 살아요. 당신 몸 상하면 나 못 살아. 당신 쓰러지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제 울음 섞인 절규에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린아이처럼 으어엉 마이너스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까요? 가장이라는 무게가,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70이 다 된 나이에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숨죽여 울었을까요? 가족에게 들킬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삭혀왔던 그 서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지요. 우리는 그날 밤 따뜻한 밥상이 차갑게 식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남편의 거짓말은 용서받았고 저의 무심함은 사죄받았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진짜 백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자식들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지만 제가 엄포를 놨거든요. 당신 또 몰래 공사장 가면 그땐 나도 식당 가서 설거지할 거예요. 이제 남편은 진짜 등산을 갑니다. 저와 함께요. 높은 산은 못 가지만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르며 꽃구경도 하고 김밥도 까먹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묻어있던 시멘트 가루 대신
이제는 건강한 땀방울이 흐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선언했습니다. 너희 아빠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마라. 우리 노후는 우리가 즐길 테니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아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가장의 숙명이라지만 때로는 그 짐을 내려놓을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나눠질 줄 아는 가족의 이해도 필요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유난히 낡은 구두를 신고 있지는 않은지, 어깨가 오늘따라 더 처져 보이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요. 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연 P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